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호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나서 그래서 좋고, 그런데 반하여 보호무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체적인 이제 손실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즉 이론적인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는 보호무역 제도는 중상주의 말기에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우위론이나 비교우위론 같은 이론들이 제시되면서 18세기 들어서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걸 생산하게 돼서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 공업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쟁국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국 내에서 많이 대량 생산한 그런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자유롭게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싶었으니까 자유무역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영국과 프랑스가 맺었던 이든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핵심은 두 나라 무역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조약이 있기 전에는 뭐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뭐 80에서 한 120% 정도였는데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게 50% 많으면 적으면 한 10% 정도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보호무역 주의보다 이제 자유무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기조가 좀 바뀌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확대와 축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자유무역이 강세고 보호무역은 좀 축소돼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기조가 반대로 돼서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자유무역이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전쟁의 이유로도 작용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북전쟁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냐? 명분은 노예제의 존속이냐 폐지냐를 놓고 남부와 북부가 대립을 했던 서로 다른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요, 경제적인 어떤 실리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의 남부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카와 같은 농산물을 영국으로 수출하고 필요한 공산품을 이제 영국으로부터 싸게 수입해서 자유무역 혜택을, 남쪽은 자유무역 혜택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식량이기도 한 남부의 농산물이 영국으로 이제 수출해서 팔려나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싫고요. 또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북부 공업의 잠재력을 영국의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도 해야 해서 보호무역을 이제 선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남부와 북부가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호무역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관세는요, 무역 정책의 기조를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의 대략적인 변화 과정을 봐도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9세기 초반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60%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이 가자 20% 수준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19세기 후반부터 한 20세기 초반까지는 다시 또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1910년 그 10년에 13년인가 12년인가부터 21년까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에는 또 다시 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냐면 그 직후 대공황이 29년에 있었고 1930년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관세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이 관세법의 이름이 뭐 스무트홀리 관세법입니다. 근데 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제정된 직후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0%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영국조차 자기 나라가 수입하는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1932년인가 이제 부과를 했을 정도로 이제 유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가트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마찰을 빚었잖아요. 그때 또 평균 관세율은 한 4%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한 국가의 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을 띨 때는 관세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고요. 자유무역주의적인 성격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되면 관세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경제적인 불황이 닥칠 때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공황 직후 관세를 미국이 대폭 올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이제 다른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관세율도 가트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과거에 비해서 그 절대적인 수준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가트 체제 출범한 이후에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그 전과 비교해 보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처럼 관세는 낮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좀 높아지면은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완화되면 좀 낮아지고 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세는 그래도 낮아졌지만 관세 대신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무역 정책을 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선진국들 관세율은 개도국 관세율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관세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보호무역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세는 각국의 무역 정책을 상당히 이제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국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는데, 반면에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주의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비교 우위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무역주의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 이게 바로 이번 시간의 수업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의 근거는 경제적으로 따질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근거를 수입을 억제하는 어떤 방어적 무역 정책의 논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역 정책 쓰던 거 마저 쓰고를 이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거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일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시장의 결함을 시장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를 증가시킨다라는 결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간세의 효과 같은 것도 다 완전 시장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 경쟁도 아니죠. 그리고 거래 비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고 관세부가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사회 후생을 높이는 그런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완전 시장일 경우에는 보호무역은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유무역보다 열등한데 그 가정이 깨질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 예라면 뭐 독과점이 존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라는 거는요,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는 외부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뭔가 의도하지 않는 뭔가를 가져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외부 효과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효과, 불경제 효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경우 성격상 광범위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어요? 뭐 관련 부품 산업이 발전한다거나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뭐 국가 위상이 제고된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개 자동차 생산업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생산을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자동차 수입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국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생산업자의 잉여를 증가시키고 생산 부분의 어떤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만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생산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 유치산업 보호론을 내세워서 보호무역을 주장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유치라는 거는요. 유치하다, 유치해 할 때 그 유치 어근이 아니라요. 인펀트, 어린이, 유아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경쟁력이 약한 그런 산업이라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국가의 경제의 이득이니까 그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 그 유아 단계에 있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미 북부의 보호무역의 어떤 근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산업보호로는 지금도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특히 개도국들이
보호무역을 할 때 왜 보호무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로 제시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게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도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개도국의 거의 모든 산업들은 유치산업이니까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보호무역 장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개도국의 유치산업 보호로는 자유무역을 이제 추구하는 가트 체제에서도 일부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유치산업 발전을 이끌기보다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과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유치산업 보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요.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부패로 이어졌어요. 기업과 정치계의 결탁 같은 부패를 낳는 거죠. 그런 걸로 이어졌고 또 유치산업 보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과 같은 다른 산업을 억압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산업 보호로는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긴 한데 현실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게요. 어떻게 유치산업을 골라낼 것이냐. 최소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큰 산업을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또 측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잘 골라냈다 하더라도 이 골라낸 유치산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 효과가 크거나 아니면은 유치산업인 경우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가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산업이나 유치산업이나 이런 거를 어떤 특정 국내 산업을 만약에 이제 육성하고자 한다면 그때 수입을 규제하는 어떤 무역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생산 보조금 같은 생산 보조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는 국내 정책을 활용을 하는 그런 것도 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생산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는 국내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호 무역 효과가 있으니까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왜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는요. 비록 생산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을 이제 가져고 오긴 올 거예요. 하지만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소비 측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격을 올리잖아요.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저렴한 수입품을 소비하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거랑 좀 대비돼서 무역 정책을 활용하는 것보다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국내 정책을 통해서 유치산업을 육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무역 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유치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게 이제 비효율성의 크기가 되겠죠. 그것과 보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이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의 근거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고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일자리와 산업, 특히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과 농민 보호를 위해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으로 이제 수입품과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 뒤져서 도산하는 그런 기업이 많은 경우 자유무역주의자들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주의자냐 에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다릅니다. 두 관점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시장의 어떤 경쟁 원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어진 기업들의 도산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퇴출되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산한 게 아니라 수입품, 외국 기업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도산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국가가 수입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한 기업들이 사용하던 자원을 다른 부분으로 이제 이전해야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자들은 퇴출된 기업들이 사용하던 자원을 다른 곳에 다른 부분에 이전하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어떤 전환하는데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겠죠. 자,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 특히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반박 내지 비판을 해본다면은요, 우선 과연 외국 기업들 간의 어떤 불공정 경쟁 때문에 국내 기업이 도산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른 결과를 해소하는 거라고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사양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같은 거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양 산업이 경쟁력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무너질 경우 실업을 우려해서 이 사양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양 산업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주보상금,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산업보호라는 이 논리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한다면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없는 거죠. 불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도 정부가 사양 산업 또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사용할 때 보호받는 기업들이 이런 장벽을 잘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호받는 기업들이 그러지 않고 보호 장벽에만 의존을 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논거는 유치산업보호론보다 더 설득력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 근거로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을 억제하는 방어적 무역 정책의 마지막 논리적 근거로 이제 경제안보론을 꼽아봤는데요. 자유롭게 무역을 할 경우 국방, 식량,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그런 중요 기간 산업에서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에 필요한 제품들을 외국에 의존을 자꾸 해서 수입만 하면 국방력 자체가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산업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은 식량인 경우 농업의 경쟁력이 없어서 만약에 식량을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 무역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반박하자면 외국과의 수입 거래가 대외 종속을 유발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점이에요. 대외 종속 여부는 국내 기업들의 사실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국내 기업들이 아무런 기술 개발 없이 외국 기술을 도입하기만 한다면 경제 안보론이 일부 타당하겠죠.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발전을 위해서 뭐 외국 기술이나 외국과의 거래를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경제 주권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국방 산업이 영 경쟁력이 없어서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비용 효율성이 높은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이런 상황일 때는 모든 국방용품을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게 과연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기술 습득을 위해서 수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반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촉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요, 기본적으로 수출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거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장의 실패 주 원인 중 하나인 규모의 경제, 폭넓게 본다면 선점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산업일 경우 이를 확보한 국가가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이러한 산업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어디서 본 거죠? 그렇죠. 신무역이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무역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무역 이론에 입각한 논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미국의 보잉사는 1950년대, 60년대 미 국방부 지원으로 여객기를 개발했습니다. 보잉사보다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인 에어버스는요, 유럽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버스사도 이제 보조금 받고 규모의 경제 확보하고 그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비행기도 수출하면서 보잉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을 해야 수출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산업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정부가 전략적 육성을 시도해도 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즉 정부가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해서 그 산업에 보조금을 막 지급을 했는데 그 산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전략 산업에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경쟁이나 정책이 불공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전략적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주장은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논리예요. 다른 나라가 이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가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최소한 동일한 정도로 정부 지원을 해야 수출의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미국 기업들이 이제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이 논리를 내세워서 써먹은 게 미국의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입니다. 그래서 통상법 301조는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의 보복을 허용하는 규정한 그런 법이 내용이고요. 이 통상법 301조를 개정한 게 이제 슈퍼 301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슈퍼 301조 같은 경우는 교역 대상국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 대상 가리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보복하는 거를 허용한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89년에서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이 되다가 부시 행정부 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때 다시 3번인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없어졌는데 또 심심하면 특히 선거 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슈퍼 301조 다시 추진할 거야. 재추진하겠어.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하는 등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미국은 슈퍼 301조를 엄청나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이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당하고 막 덤핑한다고 우리나라 기업, 일본 기업이 덤핑한다고 슈퍼 301조를 막 발동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슈퍼 301조는 뭘 위한 거였냐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반박해 본다면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은 2017년인가 미국이 먼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찰을 빚었죠. 이런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분노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례는 대공황 때예요. 대공황 직후에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곧바로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초래해서 영국뿐 아니라 한 60여 개 국가들이 다 자국의 관세를 즉각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이 유행하면서 1930년대 세계 무역량은 그 이전 시대인 1920년에 비해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돼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보호무역의 근거를 보면은요, 정치적인 이유와 맞물린 게 더 많죠. 경제적인 이유보다. 또 보호무역을 할 때의 효과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보호한다면 일반 소비자의 부가 어디로 가요? 농민에게로 이전하죠. 즉 소득 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그 효과도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을 추구하는지 또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지는 결국 무역 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언제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을 억제하는 방어적 무역 정책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방어적 무역 정책을 하게 될 경우 이득을 보는 사람들 생각하면 되겠죠. 주로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방어적 무역 정책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숫자도 작고 또 만약에 이거를 방어적 무역 정책 만들어라라고 막 로비를 해서 성공할 경우 확실하게 이득을 봅니다. 반면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그런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되는데 수출에 특화한 국내 기업 자유무역하면 수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 왜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또 자유무역하자고 로비를 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득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아요. 반면에 이제 수출에 특화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 뭐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로비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전체의 손실이 생산자 전체의 이익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호무역을 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손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피해는 소비자들,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보겠죠. 자, 공급은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공급은 정부와 국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나 국회, 특히 국회는 선거를 의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계층, 어떤 집단의 표가 크냐, 그 집단의 성향이 보호무역을 좋아하는지 자유무역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정책에 대해 자기가 어떤 게 자기한테 이득인지 또는 뭐 꼭 이득이 아니더라도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바람직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정책의 논거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배웠는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방어적 무역 정책의 논거로 제일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거 뭐다? 시장의 실패. 완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더 좋지만 그렇지만 완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무역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두 번째로 살펴본 거 뭐였죠? 유치산업 보호론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본 거는 자국민의 일자리, 산업, 특히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네 번째로 살펴보는 건 경제주권을 확보하는 경제안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고 또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또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리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 효과, 크게 보면 선점 효과,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시장의 실패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두 가지의 규모의 경제와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전략적 무역 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용어도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외부 효과라는 것도 나왔고, 뭐 유치산업 보호론에서 나온 유치산업이 어떤 건지, 뭐 전략적 무역 정책이 뭔지, 뭐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WT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